아니 그 자기를 동물에 비유할 때 있잖아요. 네. 자기랑 제일 닮은 동물 별명이 주로 많죠, 별명이. 저는 그 예전에 피곤했을 때 이 네. 다크서클이 내려오면서 생겼던 별명이 있는데 뭐요? 자이언트 판다. 그러네. 약간 판다 느낌도 있고. 이 교수님은 아, 저는 요즘 제가 용을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이요? 어떤 용? 아기 용. 용상이 좀 있지 아니 않나요? 아니 개미핥기 느낌도 좀 있어요. 개미핥기 느낌. 이거 모든 지식을 쫙 핥아버리는, 쫙 빨아들이는. 말미잘 아니었어요? 예, 해야 때문에 약간 말미잘 아니었어요, 말미잘? 척수. 네, 뭐였어요? 동물이 별명이 좀 없었고 인생을 산다면 약간 하이에나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 하이야. 내가 원하는 건 하이에나다. 네. 아, 이제 제 차례군요. 네. 저도 약간 팬더과예요, 사실. 아 팬더. 네, 팬더. 제가 봤을 때 약간 맹수의 느낌이 좀. 아, 그것도 있죠. 사람들은 날 비둘기로 보지만 아니, 난 맹금류인데? 난 맹금류다. 근데 여러분들 야생동물 중에 제일 멋있는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북극곰 되게 멋있게 생각. 아, 북극곰이요. 콜라 많이 마시는. 격투기를 좀 몰입해서 오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 그때 동물원 가서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못 이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청 크니까. 아. 그러면 혼자 동물원에서 맹수들 보면서 쟤랑 싸우면 내가 이길까 질까 이거 애들은 하셨던 재밌게 거예요? 보고 나는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근데 예전에 동물들 서로 싸움하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되게 막 주제 같은 거 많았어요. 대표적인 거 있었죠. 호랑이 사자 막 누가 이길까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니 해도 제일 뭔가 멋지고 웅장한 건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약간 호랑이가 좋아하는 게 얘는 무리 생활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황제 같은 느낌. 황제.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정말 좋아하고 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돌이였죠. 호돌이였죠. 네, 어떤 매력을 가진 동물이길래 이렇게 다들 사랑할까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모양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 있을 때 그것도 보면 호랑이도 그랬지. 호랑이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약간 한반도의 정기 하면은 약간 호랑이의 정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 호랑이 얘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랑이 박사님이 호랑이 박사님이 계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요? 호랑이 선생님이시죠. 오! 아, 환영합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유일한 호랑이 전문가.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온 임정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도 없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쩌다가 이 호랑이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진 거는 표범이었거든요.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요? 네, 제가 휴학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대전동물원에 갔었어요. 아, 동물원에 갔는데. 네, 갔는데 처음으로 본 표범이 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네. 완전히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표범을 너무 멋있다. 덕질에 이제 너무너무너무 네, 빠지게 그래서 되신 거죠. 열심히 찾아봤죠. 예. 얘는 어디 살고 무엇을 고향이 먹고 어디고. 그쵸,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사실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애더라고요. 아, 표범도요? 네. 아. 근데 조선과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 길로 들어섰는데 맹수리 쪽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네. 호랑이랑 일단 표범이 같이 살고 있었고 네. 표범은 그때 개체수가 원체 적기도 했고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생존 자체의 문제만 있었는데 네. 호랑이는 2020년도에는 호랑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아, 멸종한다. 멸종할 것이다. 아. 그래서 호랑이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 쪽으로 오게 됐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그 사랑이 대전 동물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아, 맞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생명 분야도 저희가 이제까지 뭐 생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봤는데 지금 계속 보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보전. 보전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생소해 하세요. 제가 보전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보존이라고 알고 말 텐데 보존. 맞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reservation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전은 네.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거.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얘네들이 안정권에 네. 들 수 있는 숫자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전이다. 네.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를 연구하다.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네요. 묘해요. 네. 묘하면서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분은 내 눈앞에 만날 수 없는 호랑이를 연구하냐. 그리고 그 고독한 길을 가냐. 라는 겁니다. 힙합하시는 분 같아. 타이거 JK 형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고독하게 그냥 내 길을 뚫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징적인 동물인데 특히나 이제 민담이나 뭐 민화에도 저 지금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니까. 네. 옛날에는 분명히 되게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다 어디 간 거예요? 호랑이의 멸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슬픈데요. 가장 최근으로 가면 최근. 네. 가장 최근이 예. 1924년입니다. 거의 100년이네요. 네, 100년 전이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던 네. 그 마지막인데요. 강점기 때 아닙니까? 강점기?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예. 내부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있는데 네. 이게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호랑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1924년에 아까 마지막 그 공식 호랑이들. 기록은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은 게. 강원도 횡성에서 행성에서요? 네. 마지막 호랑이요? 네, 사진이 남아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은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통 이제 믿어줄 만도 한데 멸종됐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나요? 와, 되게 어려운 질문. 예를 들어서 네. 10년 이상 보이지 않으면 멸종이라고 한다.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네. 멸종된 것 같아요. 그런가? 그게 비슷해요. 그래요? 네. 멸종된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기를 다들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는 되게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IUCN이라고 IUCN? 네, 거기서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네. 이제 얘가 멸종이 됐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멸종이 됐다는 선언을 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볼 일이 없다.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다. 이곳에서 호랑이를 다시 만날 일은 없다. 보기 힘들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어떻게 멸종하게 된 건지 왜 다 사라진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일제강점기 때 예. 다 말살이 됐다. 예. 근데 그 호랑이 멸종의 역사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요? 조선까지 조선시대 올라갑니다. 때. 예. 네, 그 조선시대에 그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작지도 늘어야 되고 예. 경작지가 늘어나려면 땅이 이제 많이 개간이 개간을 돼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냇가 근처, 강 근처 땅을 개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호랑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던 거고 국가에서는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민가를 해치고 해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랑이를 잡는 특수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요? 네, 착호갑사.
자코갑사. 네. 호갑사. 호랑이 전문적으로 잡는 그 부대요. 네. 야, 그렇게 많았구나, 특수부대입니다. 호랑이가. 네, 그리고 어. 차코군이라고 해서 예, 이제 예.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되게 조직적으로 잡기 시작하는데 어. 호랑이가 잡힌 기록들을 보면 예. 대략 330여 개 군현이 있었다고 예. 이제 공연에, 하는데 예. 1년에 예. 그 군현당 세 마리의 호피를 진상을 해야 됐대요. 그러면 최소 진상을 해야 거의 되죠? 1000마리네요. 매년 1000마리. 아니 그러면 그때 거의 닭 잡듯이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막? 호랑이와 표범. 옛날에는 범이라고 해가지고 범 가지고. 구분을 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옷 같은 걸 좀 해입으려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나요? 뭐 피해를 끼치는 것도 끼치는 거지만 민가에. 역사를 보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렇게 민간에 해를 끼치는 이제 그런 해수를 잡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효과요. 네, 팔았구나요. 그 곡물로도 또 곡물로 네. 나라에 진상하고. 나라에 진상을 하고 네. 이제 그뭐 중국이나 아, 일본에서 무역으로. 사신이 오면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일본은 또 호랑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은? 네. 애초에 없었어요. 네, 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강점기 때 이 호랑이 가죽을 좀 많이 노렸을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네. 호랑이 수가 급감을 했는데 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예. 똑같은 비슷한 명목을 내세웁니다. 해수구제. 해수구제. 그래서 그러니까 해로운 짐승이라는 뜻이죠. 해수부제가. 맞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사냥이 되고 모피를 하고 했던 게 호랑이 줄무늬는 다른 고양이과랑 좀 다르죠. 얼굴만 봐도 이 왕자가 여기 딱 써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진상해라 곡물로 바치고 트로피가 되고 이게 너무 잘나서 비극적인 운명으로 흘러간 것 같기도 해요. 예쁘니까. 그리고 또 얘는 산의 왕이니까. 얘를 소유하면 나조차도 뭔가 세진 것 같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맞아요. 그죠? 호랑이는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뭐 얼마나 그 비싸게 팔렸나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건 뭐 여러 나라에서 막 샀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사람들이 그냥 호랑이 가죽을 다 원했는지.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아니 제가 살 건 아니에요. 예, 전 앞으로도 살 일이 없습니다. 예. 사실 호랑이 가격을 보면 네. 뭐 조선시대 때도 있고 얼마나 일제 강점기 때도 있고 네. 한데 뭐 1918년 기록을 봤을 때 네. 성체 호랑이가 그 가죽은 500원 500원. 그리고 그 뼈는 665원에 뼈가 더 비싸네. 팔렸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이게 하면 중요합니다. 얼마예요? 대략 1억. 뭐가요? 호랑이 한 마리예요? 호랑이 한 마리. 한 마리에서 1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죽하고 뼈하고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야, 그러면 그때 당시 때는 이게 엄청 돈이 됐겠네. 근데 너무 슬프게도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호랑이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으로 밀렵이 되고 있고요. 가죽이 500원인데 뼈가 665원이다. 호랑이 뼈로는 뭘 하길래 가죽보다 비싸요? 뭐예요, 뭐? 계속 슬픈 질문들의 연속인데요. 이걸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호랑이들의 슬픈 역사를 알아야죠, 네, 저희가. 예. 사실 그런 한방에서 말을 하기로는 예. 호랑이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뼈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글주라고 해서 술을 담그거든요. 근데 그 뼈에다 술이 뼈로. 네, 그 뭐 류마티스에 좋다, 관절염에. 혹은 스태미나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아직도요? 팔리고 있어요. 어디서요? 그 호랑이가 있는 곳에서는 팔리고 있어요. 효과가 있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겠죠. 아무래도 아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호랑이뼈가 건강에 좋아요 진짜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실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이야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시니까. 증빙된 거는 또 증빙된 게 없어요. 없다. 하지만 불법. 아 불법. 무조건 이런 거는 불법. 좋아도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한국에서 호랑이가 이제 멸종이 됐는데 그럼 박사님은 호랑이를 어디서 어떻게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랑 네.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호랑이 연구를 하시면 그럼 러시아 호랑이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이게 유전 분석을 해서 네. 보니까는 러시아 호랑이랑 우리나라 호랑이랑 유전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아 게 밝혀졌어요. 한 핏줄. 그러고 나서 보면 러시아 호랑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죠. 그렇죠.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부르고 중국 쪽에서는 동북호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고 같은 애들인데. 네, 다 같은 아 애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전 분석을 하셨다는데 이미 호랑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호랑이랑 러시아 호랑이? 100년 전에 아. 네, 멸종됐다고 하는 네. 이제 그 뼈로부터 지금 아, 살아있는 개체의 네. DNA를 분석한 게 아니라 뼈에서. 뼈에서 네. 고유전체 분석을 해서 네네네 이 러시아 호랑이랑 결국은 우리 같다. 이제 한반도 인근에 살았던 호랑이의 유전적 구성이 거의 같다. 그래서 같은 그냥 집단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호랑이가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는 그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을 너무 붙이고 싶어요. 완전 바퀴벌레랑 반대네. 바퀴벌레는 이제 야, 니네 거 막. 독일 바퀴 피해자 독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르 호랑이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아무르. 네. 아무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혹시 흑룡강이라고는 들어보셨을까요? 해룡장성. 네, 맞습니다. 그 흑룡강이 러시아로 불리는 거는 아무르강입니다. 흑룡강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는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강유역에서.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죠. 아니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무르 호랑이는 같은 종이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 사이즈를 봤을 때는 대략 한 200kg 정도. 근데 200kg 뭐. 암컷은 성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뭐 180kg. 그래서 꽤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길이로 따지면은 뭐 2m, 10, 20 뭐 이렇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가장 북방계에서 살 수 있는 호랑이 유일한 아종이다 보니까는 또 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더 부해 보인 털진. 아 털진. 네. 아종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아종. 종이라는 게 서로 같은. 그 교배가 네. 가능한 생물인데 네. 여기 이 개념에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가지고 이동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점을 나타낸 것 예. 이제 이것을 아종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네. 그 인도까지 가는데 갈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다른 아종이다. 아종이다. 호랑이라는 종이 있고 이것을 이제 아종의 개념으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전통적으로는 한 9개 아종으로 나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자바 호랑이, 발리 호랑이, 카스피아 호랑이 세 종이 이제 멸종했다라고 보고 이제 나머지 뭐 말레이 호랑이, 인도 차이나 호랑이, 벵갈 호랑이 그리고 아무르 호랑이는 살아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결과는 2017년에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또 유전 검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한 거는 호랑이 아종은 2개다. 아 이제 2개예요? 네. 그래서 완전 줄어졌네. 대륙에 사는 호랑이와 섬에 사는 호랑이 이렇게 2개로 나뉜다. 그러면 이게 깔끔하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올 만한 게 이게 사실 그럼 이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던 애들이 어쨌건 한국에도 들어와 가지고 백두산 호랑이 활동을 한 건데 얘네들이
최대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왜냐면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막 이제는 두 종으로 그냥 확 줄여버리는 게 아닌가.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예. 호랑이가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넓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동을 하는 게 한 300km 정도. 야. 근데 조금 더 용감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큰 애들은. 거의 1,300km까지도 이동한 기록이 또 있어요. 러시아 지금 호랑이가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예. 서울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75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큰 애들은 그냥 산책 한번 갈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최대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면 근데 이게 약간은 왕이 지방에 시찰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왕은 주로 수도에 왕궁이 있는 곳에 머물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그렇게 이동 거리가 넓고 영역이 넓다고 했을 때 그 영역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하자면 성 같은 곳이 있고 여기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하는 편인가요? 먹이 때문에. 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기 뭐 서울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쵸. 본인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은 있고 하지만 자기의 영역은 또 시차를 나갑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달 어간에 이렇게 쭉 영역을 돌면서 영역에 문제가 없는지 누가 쳐들어오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침범이 확인을 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애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럼요. 계속 내 땅 관리를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연구를 러시아 쪽이랑 공동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되는 게 어차피 같은 종이니까 러시아랑 공동 연구도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호랑이 연구를 하시면은 호랑이는 얼마나 자주 보세요?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야생에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야생에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생에서 보셨으면 여기서 안 계시죠? 그쵸? 아니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장소에서 뭐 관찰이라도 좀 했을 수도 있거나. 사실 호랑이와 제가 만났다는 것은 서로에게 비극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요? 왜 서로에게요? 일방적인 비극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저도요.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공격하거나 가축을 공격하는 호랑이들은 보통은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서로에게 좋다. 꼬리라도 멀리서 꼬리라도 헝 약간 하면 꼬리가 이렇게 언뜻 싹 지나가는 뭐 그런 실루엣이라도 본 적이 없었어요? 겨울의 어느 날 호랑이 이제 조사를 같이 나갔는데 너무 큰 발자국이 정말 프레시하게 찍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얼마 이 안 된 발자국이. 네네. 발자국 있는데 이렇게 눈 만지면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카메라 트랩이라고 하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봤는데 1시간 전에 지나간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러면 대략 1, 2km 반경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도망가야죠. 호랑이가 저희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라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정말 난생 처음 설레었어요? 뒷목 솜털이 서는 경험은 그럼 보통 사람이 내 영역에 왔다 하면 얘네들은 나가라고 쫓아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보고만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막 무리해서 다가가거나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호랑이가 먼저 사람을 보고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 그만큼 박사님도 이제 호랑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약간 서늘함과 공포를 얘기를 하셨는데 호랑이 힘이 어느 정도나 센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광고에 있죠.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이런 거. 호랑이가 한번 휘둘리면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 호랑이의 주식 중에 하나가 사슴인데 사슴. 여기서 말을 하는 사슴은 고라니, 노루같이 작은 애들이 아니라 대략 70kg짜리 사슴이에요. 영양 이런 애들. 큰 애들이 주요 먹인데 그냥 한 번에 물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물어서 죽여요 그냥 그런 애들을.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애들도 사냥을 하고 심지어 그 사냥한 먹이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호랑이를 가까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호랑이를 안 보고 어떻게 호랑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아, 요새 트렌드는 비침습적 연구. 아, 트렌드예요? 네. 아, 비침습적 연구? 비침습적 연구. 직접 잡아서 호랑이와 직접적인 컨택이 있는 연구를 이제 침습적 연구라고 하고 호랑이를 볼 일이 없는 연구를 비침습적 연구라고 하죠. 쉽게 말을 하면. 저기 호랑이가 있어도 여기서 연구해야지.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 저희가 호랑이 똥, 발자국을 많이 그래서. 하고 똥. 그리고 또 카메라 트랩을 예. 사용을 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카메라 트랩은 뭐예요? 왜 카메라가 아니라 트랩이에요? 카메라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션이나 열을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그래서 연구자가 굳이 365일 거기 들어가서 찍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찍히거든요. 트랩이 약간 뭐 사이즈가 약간 뭐 카메라 이런 사이즈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구나. 오, 이게 분양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요. 이거 잘 저기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데에다 부착을 하거든요.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도 이제 하고요. 이제 나오네. 우와. 이제 7초 후부터 사진이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움직이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발라버려. 범범범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언제 찍히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온도까지요. 네, 심지어 원령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면 3번을 연속을 촬영. 따다닥. 네. 그리고 사진 찍는 소리도 안 나잖아요. 탁 찰칵 그런 소리도 안 나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화질이 우리가 원하는 화질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어떤 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는 호랑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찍히는지, 그리고 호랑이는 줄무늬가 사실은 사람의 그런 지문과 똑같거든요. 네네. 호랑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찍힌 호랑이 무늬를 보고 얘가 같은 놈인가 다른 놈인가 이것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야 보면서 이제 다 호랑이는 같은 무늬다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은 무늬로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카메라 트랩에 찍힌 영상을 직접 보면서 이제 호랑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직접 그 사진들을 다 받지는 못하고요. 러시아 쪽에서 저는 이제. 이미 정리된 엑셀 데이터를 폼을 받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엑셀 자료로 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좌표가 나오잖아요. 엑셀에 좌표가 나와요? 네, 어디에 호랑이가 몇 번 출연을 했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엑셀 자료조차도 그 보안 서약서에 사인을 한 연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깐깐하네. 그게 맞지 또. 지금은 사실은 밀렵이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들에게 위험 요인은 아니에요. 이미 밀렵은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다 보는데 그래도 전에 같았으면은 좌표가 뜨면 이게 밀렵을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할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그렇지, 좌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유하면 안 비공개입니다. 되죠. 예.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뭐 박사님 저희가 지금 우리 취미능각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열띠게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호랑이 찍은 영상 하나가 없으면 이게 호랑이 특집이 맞냐 이거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이 지금까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러시아요? 네. 러시아 쪽에서 특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 호랑이다. 와. 여기 진짜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다고요? 디테일 예술이다 쟤. 너무 이게 멋있다. 이게 지금 카메라 트랩으로 찍힌 거예요? 우와 머리 이만. 나무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두 마리를 두 분가 보다.
보통 저렇게 2마리가 찍히면 어미와 새끼. 아, 어미야 새끼요? 새끼도 많이 컸는데? 오! 셀카 찍으러. 오야. 아까 말씀드렸죠? 호랑이가 셀프 카메라를 엄청 잘 찍는다고. 신기하죠. 특히 이제 아성체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아주 뿜뿜합니다. 청소년. 네, 청소년. 청소년기. 지금 이거는 호랑이들이 영역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요? 내 앞선서 지나간 호랑이가 누구였던 것인가. 이런 카메라 트랩들을 설치를 하면 개체수라든지 아니면 영역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 트랩을 이용을 해서 호랑이의 개체 수를 파악을 할 때 한두 개 혹은 뭐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협업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대략 400에서 500 와, 개 엄청나네. 카메라 아예.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영위하는 영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카메라에서 이 호랑이가 찍혔다. 그리고 이 찍힌 호랑이가 저쪽에서도 찍혔다라고 하면은 이제 캡처, 리캡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개체 수가 많으면 찍히는 호랑이마다 사실은 첫 캡처, 첫 셀카일 가능성이 크고 네. 개체 수가 적으면 찍혔던 애가 또 찍히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그걸 모델링해서 맞습니다. 얼마나 맞습니다. 한 번 찍혔던 애가 자주 찍히는지 네, 그 맞아요. 비율을 계산하면 전체적인 추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AI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얘 줄무늬로 그 얘가 같은 애다, 다른 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래전에 됐어요. AI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머신러닝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좌랑 우 무늬가 다르다 보니까는 아, 좌우가 달라서 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좀 더 게 디테일하게 더 해야겠네요. 네, 문제인 거고 그래도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는 이제 개체수 추정이 가능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지금 있는 아까 거죠. 복원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체수가 뭐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됐다고 보고 계세요? 1940년대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때 겨우 막 20마리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750마리. 점점 늘고 있네요. 그래서. 보전이 돼가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개체군이 커지면 사실은 걔네들이 잡아먹는 동물들도 늘어날 텐데 호랑이 하나를 지탱하려면 먹이 사슬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보통 70kg짜리 그 사슴을 70마리 정도가 연간 필요로 해요. 호랑이가 1년에 섭취해야 될 사슴량이 70마리. 70마리가 있는데 70마리만 있으면 뭐 호랑이가 먹으면 다 멸종을 하니까 멸종이 안 되려면 대략 한 호랑이가 테이크하는 게 대략 10% 정도 되면 사슴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치환을 해보면 호랑이가 한 마리가 필요한 사슴이 대략 700에서 1000마리. 근데 호랑이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최소 한 50마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슴 5만 마리. 그러니까 사슴이 크려면 땅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진짜로. 호랑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호랑이가 사라지고 한반도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그런 연구가 체계적으로 돼 있었으면 모니터링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된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비슷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돌아왔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가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나온 게 미국의 옐로스톤 옐로스톤? 네, 국립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늑대가 네. 최상위 포식자인 거죠. 그래서 10년에 걸친 되게 교육이랑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늑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늑대가 들어오기 전에 옐로스톤의 그림을 보면 나무들이 다 단발령이 내려져 있어요. 왜요?
엘크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엘크들의 입이 닿는 곳은 다 초토화한 거예요. 엘크는 근데 엄청 큰 애들인데. 그러니까 식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들어오고 나니까 일단 엘크들이 마음껏 못 뜯어먹잖아요. 늑대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계속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오래 뜯어먹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제 한 곳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네 늑대가 또 엘크들을 잡아먹으면서 개체수 조절이 되고 그러니까 식생이 살아나고 식생이 살아나니까 그 식생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동물들이 돌아오고 네. 아니 근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 박사님이 좀 서글프시겠다. 왜냐하면 연구 환경이 좀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그쪽이랑 좀 딜을 해서 그냥 한 마리 데려와서 박사님 앞마당에서 그냥 호랑이랑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친구도 하시고 사슴 좋지 1000마리랑. 않나요? 와우. 타이거 제이. 예. 어떨까요? 예. 사실 호랑이가 네. 있으면 네. 뭐 좋겠지만 사실 호랑이가 가지는 그런 위험성 리스크요? 때문에 굉장히 호랑이의 뭐 복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호랑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을 하는 거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복원은 반대다. 자연이 아니면. 네네네네. 왜냐하면 어떤 동물을 복원을 했을 때에는 그 동물이 그 생태계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산에 풀었다고 해서 얘가 그 생태계에서 영향을 할 수 있느냐? 적응하냐? 그건 네, 또 다른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한두 마리가 있다 보면은 결국 계속 근친이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도 안 좋은데 안 좋다. 그러면은 다 좋게 하려면 50마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50마리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50마리를 산에다 푼다, 호랑이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도어 시장이 끝날 겁니다. 등산복 매출 수직하락. 등산하는 사람이 없을 거래 아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그런 등산 문화를 보면 정말 안 가는 곳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은 호랑이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이라고 하는 데서 호랑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죠 이제. 어디든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호랑이 있는 나라들이 혹시 어떤 호랑이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딱 제 박사과정 전공이었어요. 호랑이와 인간과의 이제 갈등.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일을 호랑이 보전 활동을 했을 때에도 네. 그게 저의 메인 업무였었고요.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치상이 그럼요. 포식자잖아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가축 피해. 가축에. 네. 뭐 특히 소. 그렇겠네.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 보호구역 내 혹은 그 인근에 방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호랑이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크하우스죠 완전히 그냥. 그렇죠. 공짜 스테이크. 심지어 움직임도 느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해서 사람들 이제 인명 피해까지도 그렇죠. 이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게 됐을 때 너무 꿈에 그리던 호랑이 보전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을 막 끝까지 안고 딱 첫 마을에 갔어요. 첫 마을에 갔는데 이장님이 바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지금 우리가 호랑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냐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마을에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쫓겨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호랑이를 보호하자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쵸. 서로 이제 이해가 다른 거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었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들도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을 공략을 하자 해서 소학교에서 이제 무료 영어 강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듀케이션으로 파고 들어갔네. 그래서 야, 침투. 하지만 거기 모든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 호랑이 피해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우선으로. 이게 바로 침습적 교육이죠. 네, B가 아니라 침습적 교육. 근데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진짜 침습적으로 이거는 해야지만. 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꽂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열려요. 쫓겨난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을 딱 6개월 뒤에 다시 갔거든요.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의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셨고 그분들은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어떻게 협조를 좀 해주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분들한테 바랬던 것들은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사실은 신뢰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달라고 한 거고 호랑이 교육을 하는 거죠. 호랑이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교육. 그리고 호랑이 피해를 받았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과학자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봉사단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보전생물학의 가치가 그렇듯이 목적은 호랑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인문학적이든 아니면 사회학적이든 어떤 툴들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저의 있는 거죠. 박사님이 그 우리 취미과학에서 지금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보전 생물학자로서 임무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박사님 좀 궁금한 게 호랑이를 연구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호랑이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러시아에 취업? 한때는 네. 그 호랑이 보호하겠다고 러시아에 취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으나 실패했고 하지만 이제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제가 처음 뭐 호랑이 표범 보전하겠다고 유학길을 올랐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호랑이가 멸종위기 중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호랑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아무르 호랑이가 참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박사님도 아무르 호랑이를 언젠가 좀 이렇게 맞대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그냥 약간 비침습적 연구만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깊은 곳에서는 한 번은 보고 싶다. 한 번은 보고 싶다. 라고 있는 게 있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그래 얘네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비침습적 연구만으로도 괜찮다. 차라리 동물원 가서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 동물원이 기존에는 동물원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쇼, 보여주기식 이렇잖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그게 맞고요. 하지만 지금은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서식지 외보전이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도 딱 보호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함부로 결혼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얘의 그 결혼 스케줄이 쭉 나옵니다. 그 호랑이들 나눈 솔로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누구는 어느 동물원에 누구와 영호. 결혼. 영호.
그게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게 아, 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등록돼 있는 호랑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한 마리의 호랑이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참 어마어마한 연구와 환경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다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심경이 좀 약간 복잡해지는 일인 것 같긴 한 게 호랑이에게 진짜 행복한 게 뭘까? 우리 인간들이 옛날 여기 있었으니까 데려오자라고 하는 게 호랑이 입장에서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해서 떠난 애를 또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여기서 한번 살아볼래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잔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호랑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좀 돌아와서 뭐 내 주변만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호랑이 입장을 보면은 굳이 이 미어 터지고 환경 이런 곳에 와서 과연 얘네가 행복할까 싶어서 어디서든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호랑이가? 저는 한 번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몇 마리요? 한 10마리? 10마리? 어디? 강원도, 강원도? 어, 강원도 한정. 수도권도 한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 아니야. 한강에서 호랑이를 만나겠는데 이러다가. 근데 그럼 호랑이랑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네 왔는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만났을 때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호랑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치긴 할 텐데 네. 어떻게 도망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천천히 뒤로 도망가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긴 해서 곰이든 호랑이든 이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아, 눈은 쳐다보고. 안경 벗어요. 안경 써요. 와, 그런 디테일까지는 모르는데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눈 똑바로 보고 호랑이한테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호랑이가? 아, 그래서 사실 남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뒤에 그 가면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등 뒤에 덮치지 않게. 그러지 않게 하는데 둥글리면 덮치잖아요, 애들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까지만 들었습니다.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장홍재 교수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초대 신청을 했습니다. 아, 예, 안녕합니다. 배우 윤서희 씨입니다. 연예인이다. 주기율표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주기율표를 외우십니까?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허허, 리베 B씨는 에노플 네오. 윤소희 암기법 해가지고 윤소희 암기법. 원소들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가로줄은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세로로 있는 애들은 성질이 같아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이 표만 갖고 예상을 해요 보통. 아. 복사기 하면은 빛이 윙 지나가잖아요. 7 받으면 전기가 흘러요. 대박. 야, 이거 이렇게 좋았어. 다른 데 자랑해야지. 전쟁에 이제 원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크죠. 이 주기율표만 알면 국제 시세면 되게 많은 세상이 열리네요, 진짜로. 주기율표 도움 되네요. 그러네요. 어둠의 화학자와 화학자의 딸 같아요. 첫째 딸.